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대북 관계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과거 정권들과 어떤 면이 구별되고 어떤 면에서 또 차별화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이제 뭐 가장 대비되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그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보폭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당근과 채찍 둘 다가 우리가 북한 핵을 다루는데 북한을 다루는데 사용했죠. 국제사회와 미국은 경수를 지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달라는 이런 당근 정책을 94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을 했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얻었고 우리 정부도 당근 정책을 어쨌든 10년에 걸쳐서 협력을 또 평납시켜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또 핵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협조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제재도 사실 우리가 유엔 결의안을 지금 4차례 5차 내놨는데 그 북한 핵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제재를 앞세워서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당근과 제재 중에서 지금은 선당근, 선제재 후 당근 쪽으로 가 있죠. 제재를 유엔 제재, 국제 제재를 틀 속에서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는 또 북한의 변화, 핵무기를 잡은 손을 놓으면은 협력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 많이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 제재와 당근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 부분을 이제 양자회담이든 육자회담 또 다른 형태의 회담을 통해서 제재와 당근을 이렇게 묶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우스 아프리카가 유일합니다. 핵을 개발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이런 북한 체제를 이런 모델을 따라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 이전에 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북 정책에 다르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가장 철학적인 기반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토론을 많이 쓴다면은 이전에 우리 뭐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한 계속 분단 이후에 계속 만드는 중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속에서 좀 그래도 효과가 있고 잘된 부분을 뽑아서 만들어 가자.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 입장인데 진화론적 입장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화론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MB 정부나 노무현 정부하고는 좀 다른 대북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앞에 정부 개선, 그 이전의 정책들을 좀 깡무시했습니다. 적대 정책 무시했고 이명박 정부도 상당히 그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가장 강한 것은 그 앞에 정부가 했던 정책을 상당히 무시했다. 뭐 완전 무시했다고 상당히 무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전 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의 장점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전 정부가 많은 보수 진영부터 공격을 받았던 14선언과 6.15선언 이 부분을 포함한 남북 간의 기존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신뢰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있죠. 그러나 북한이 뭐 남북 간 불가침 합의서까지 파기한다니까 참 타격이 크죠. 크지만은 어쨌든 이전 직전 정부가 투쟁했던 많은 역사적 교훈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우리 김근식 교수를 좋게 평가하지.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장글 로켓을 발사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또 육해 공군 저도 그 축살 꼼꼼하게 읽어서 놀랐어요. 그 안에 보면은 철통하던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변한다면 통일의 대도란 말을 썼어요. 통일의 대도를 같이 닦아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고 6.1제 장관 만났을 때도 상황이 엄중하고 힘들더라도 신뢰를 위한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입장들이 그전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억지가 갈로 쳐나는데 안 보이지만 강력한 억지가 있으면서도 어쨌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노력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략이 필요하고 또 감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갈 걸로 생각하시 그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도 뭐 그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서 좀 답답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제재에 대한 군사적인 긴장 고조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지금 못 내딛고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금방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는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저는 의지가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 국면이 조성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신뢰의 첫 발을 내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뢰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에서 전략적 고민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백 박사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권고를 드리면 물론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먼저 또 손을 내미는 것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 김용인 교수는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보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몇 번 공약을 했습니다만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사실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6.27 통일부 장관도 사실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상황 자체가 신뢰를 말 꺼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뢰에 손을 좀 내밀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그게 사실은 대북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리 백 박사님의 평가가 좀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북 정책의 지난 정부의 평가를 자꾸 강경과 온건 이렇게 양자구도로 지금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이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경이었으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을 때 거기에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온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북 지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강경도 온건도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진화론 말씀하셨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할 때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안보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 단 뭐 영유아라든지 인도적 지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어떤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국면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제 그 핵 문제가 지나고 나면 북한 남북 간의 협상의 이제 테이블로 뭐 전환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20년의 역사를 또 재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또 인도적 협상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 그러니까 당근을 준다면 북한 당국에게 직접 당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 분리된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우리가 보통 정치 변동을 위로부터의 변동과 아래로부터 변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북한 당국만 가지고 협상을 했고 또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나름의 어떤 전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중단한 상태에서 협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되 예를 들면 심리전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로이 목마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어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정책의 어떤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남관계나 북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국제 정치적인 변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또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그 이해 속에서 정책이 하나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측면은 남관계나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그 추상적인 그런 업구이고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짬뽕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그 DJ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그 과정들 속에서의 이제 그 적당히 출연했다 이렇게 느낌도 있는데 뭔가 이제는 좀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이 국민들에게 좀 보여져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큰 틀로 우리는 간다. 가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성들을 좀 띄어야 그래야 북한도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핵실험이라고 하는 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통일부랄지 또는 뭐 그런 그 관계기관에서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좀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드러내야 되는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김영현 교수님 지난해 미국에 가 계셨죠. 미국에 가 계셔서 저 공간적으로 좀 그 국내 이제 각 그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의 정책들을 물론 인터넷에서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대북 정책이라는 상대가 있는 정책이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나와도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신뢰도 혼자서 신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상대가 신뢰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다 내놨을 때 그게 대북 정책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내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시그널을 김근식 교수님이 앞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이중한성 균형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하게 또 계속해서 그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의 이 정부의 하나의 그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남북한 상황이라든지 국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급하게 설익은 실현할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이런 공약들을 남발하기보다는 큰 방향성과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세하게 그 모습을 네. 지금 그거보다는 그런 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이 통일부 장관 되셨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백 박사님 말씀은 뭐 그만큼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있다라는 뭐 그런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길 또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협상의 국면이나 이제 관계 개선의 국면으로 갔을 땐 과거와는 좀 다른 전면적인 좀 그 색다른 또 창의적인 정책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로이의 목마 말씀하시고 이제 심리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 물밑에서의 일종의 그 창의적인 접근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서 공식화하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남북관계 특성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언론의 많은 부분도 그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고 선제 타격론도 이야기했고 북한 지도부 재거론까지 막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는 전문가 영역에서. 그러나 그것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도부 재거론을 이야기한다든지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은 굉장히 국제정치로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게 정부 정책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네.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는 것을 저는 그냥 우리가 좀 봐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